요즘 너무 핫한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을 보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지금까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는 나르시시스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부모한테는 코디펜던트처럼 행동해요. 그 사람은 코디펜던트인 걸까요? 아니면 나르와 코디 둘 다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제가 늘 듣는 질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고민해왔던 부분입니다. 서로 정반대일 것 같은 나르시시스트와 코디펜던트는 공통된 특징이 많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경우가 많죠.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런데 마당이 있는 집에 인간 쓰레기, 가정폭력범인 김윤범을 보면서 이 장면이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협박으로 고위층 인사들의 돈을 뜯고 다니는 인물로 나옵니다. 누가 봐도 악한 사람, 나르시시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사이코패스로 보이지만요. 그의 아내 추상은은 이렇게 자신의 남편의 입장을 대변해 줍니다. 암만 돌아가신 형님 자식 억지로 얻어받아 키운 거라 정없다 해도 뭣도 쥐뿔도 없는 도련님 약사한테 장가갈 때 형이 기죽지 말라고 하와이 신혼여행비 대주고 아버님 칠순 때 혼례약도 우리가 하고 어머님 수술비 입원비 다 됐는데 30만 원은 돈도 아니잖아요. 조카 걷어 키운 유세로 그만큼 눈칫밥 먹였으면 미안해서라도 왔어야지. 키우는 동안 찬밥 주고 때려 패고 형님 재산 빼앗아 지 새끼만 대학 보내놓고도 억울해해서 미안했다. 사과 정도는 했어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폭력과 학대, 착취에 노출되었던 김윤법은 결혼하고 나서도 작은아버지 가족에게 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와 주위 사람들에게는 폭력과 협박을 일삼죠. 우리가 만나는 나르시시스는 때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학대자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는 돈을 뜯어가는 엄마, 하지만 그 돈을 모조리 외삼촌에게 다시 뜯기는 엄마. 엄마는 나르시시스트일까? 코디펜던트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 감정은 매맞는 아내였던 추상은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끔 불쌍했어. 나만큼이나. 때로는 나르시시스와 코디펜던트로 완벽히 누군가를 분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의 나르시시스가 자신의 부모에게는 헌신하고 착취당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를 키운 부모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경계선을 허물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장한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성인이 되고서도 결혼을 해서도 자신의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한다든지 고장난 가전제품을 바꿔준다든지 큰 비용을 대준다든지 각종 잔심부름을 한다든지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아들인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효녀인지 알겠죠? 김윤범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그가 큰 돈을 턱턱 내놓을 때만큼은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르시시스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자신의 부모에게서는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곁을 맴돌면서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험하게 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성인이 된 나르시시스트는 결혼 전의 가족을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한 당신은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가족은 피해자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바보 취급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자신들끼리만 공유하죠. 김윤범이 작은아버지 가족에게는 코디펜던트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나르시시스는 상하 관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때리면 맞는 관계, 착취하면 빼앗기는 관계, 협박하면 돈을 뜯기는 관계, 김윤범이 알고 있는 관계란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는 누구와 관계를 맺더라도 이런 관계를 반복할 뿐입니다. 때로는 그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말이죠. 나르시시스와 코디펜던트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혼자 있기엔 너무 외롭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트라우마로 인해 깊은 불안과 자기 혐오가 있는 사람들이죠.
나르시시스트와 코디펜던트라는 극단적인 특징에 꼭 맞게 분류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정 상황에서나 특정 사람에게는 나르시시스적인 행동이 코디펜던트적인 행동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코디펜던트도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스미어 캠페인으로 인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세뇌와 조종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따돌리거나 공격하거나 심지어 이용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디펜던트와 나르시시스트의 차이라면 결국 딱 하나, 지금까지 세뇌되어 온 메시지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이 독이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미안해하고 반성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나는 건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미안해만, 아무 행동의 변화가 없이 미안해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폭력과 착취는 대물림됩니다.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서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든 말이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도미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 코디펜던트라는 이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또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톡톡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같이 노력해요.